뉴욕 대학교 맨해튼 캠퍼스의 가을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째, 영문학과 3학년인 앨리슨 브라운은 평소와 다름없이 학생회관 2층 동아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K- 드라마 동아리 한류 파도에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었죠. 이번 주에 본 드라마 어땠어? 동아리 회장인 제시카가 물었을 때 앨리슨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정말 재밌긴 한데 자막을 계속 봐야 하니까 좀 아쉬워. 배우들 연기에 집중하고 싶은데 시선이 자꾸 아래로 가잖아.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마이클이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그래. 특히 감정적인 장면에서는 배우들 표정을 놓치게 돼. 한국어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이때 동아리 선배인 에밀리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 동양어문학과에서 한국어 기초반을 개설했대. 한 학기 과정이긴 하지만 앨리스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전공 과목만으로도 바쁜 일정인데 과연 새로운 언어를 배울 시간이 있을까요? 더구나 영어와는 완전히 다른 문자 체계라고 들었습니다. 어릴 때 스페인어를 조금 배운 경험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같은 알파벳을 쓰는 언어였죠. 한국어 문자가 정말 어려워? 앨리슨이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글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들었어. 오히려 중국어나 일본어보다 훨씬 쉽대. 그날 밤 앨리스는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살이 넘어서 새로운 문자를 배운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아이들도 아니고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한국어는 어떤 언어일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글을 읽고 쓸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앨리스는 결심했습니다. 동양어문학과 사무실을 찾아가 한국어 수업 신청서를 받아왔죠. 담당 조교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수업은 완전 초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글 자모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회화까지 배우게 될 거예요. 주 3회, 각 50분씩 진행됩니다. 수강 신청을 마치고 나서야 앨리스는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과연 자신이 해낼 수 있을까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혹시 너무 무모한 도전은 아닐까요? 첫 수업이 있는 화요일 오전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앨리스는 인터넷에서 한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글은 15세기에 만들어진 비교적 젊은 문자였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특정한 한 사람이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죠. 세종대왕이라는 조선의 임금이 백성들을 위해 직접 창제했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이 문구를 읽는 순간 앨리스는 뭔가 특별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600년 전 한국의 임금이 일반 백성들을 생각하며 만든 문자라니. 그렇다면 21세기 미국 대학생인 자신도 충분히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드디어 첫 수업 당일 앨리스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노트와 펜을 챙기고 설렘과 긴장을 안고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강의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이것이 그녀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14일간의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온 앨리스는 책상 앞에 앉아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나눠준 한글 자모표를 벽에 붙이고 새 노트 첫 페이지에 또박또박 썼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7시 30분까지 14일만 해보자. 왜 하필 14일이었을까요? 앨리슨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2주라는 기간이 부담스럽지도 너무 짧지도 않게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한글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데 보통 2주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첫째 날 아침 알람이 6시 50분에 울렸습니다. 평소 8시에 일어나던 앨리슨에게는 꽤 이른 시간이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잠이 확 깼습니다. 세수를 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신 후 정확히 7시에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자음을 하나씩 따라 쓰며 소리를 내어 읽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번 반복하니 입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역이라는 글자가 혀 뒤쪽에서 나는 소리를 정확히 표현한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둘째 날 모음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 오. 자음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 보였지만 교수님이 알려준 비밀이 있었습니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기본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는 밝고 양성적인 소리, 어는 어둡고 음성적인 소리를 나타내죠.
앨리스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나타내는 기호가 아니라 철학이 담긴 문자라는 것을요. 셋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자음과 모음을 합쳐 글자를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까나다라마. 처음에는 삐뚤빼뚤했지만 점점 글자 모양이 잡혀갔습니다. 다섯째 날 드디어 첫 번째 단어를 완성했습니다. 나무. 두 글자뿐이었지만 앨리슨에게는 엄청난 성취감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했더니 겨우 나무 하나 썼다고 하며 웃었지만 앨리슨은 상관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본 한국 음식점 간판의 글자를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고기라는 세 글자였는데 더듬거리긴 했지만 분명히 읽었습니다. 그 순간 앨리스는 길 한복판에서 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10일째 앨리스는 한국어 키보드 설정 방법을 배웠습니다. 컴퓨터로 한글을 치는 것은 또 다른 신세계였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차례로 누르면 자동으로 한 글자가 완성되는 것이 마법 같았죠. 12일째 처음으로 완전한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문법은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한국어 문장 구조가 영어와 다르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일째 아침 앨리스는 자신도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카카오톡 어플을 다운받고 한국인 언어교환 파트너를 찾아 짧은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학생입니다. 한국어 배우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한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와, 한국어 잘하시네요. 언제부터 공부하셨어요? 앨리스는 웃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14일 전부터요. 상대방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앨리슨에게는 명확한 사실이었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기억자 하나 몰랐던 자신이 이제는 한국 사람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앨리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14일 전에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한글은 정말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문자라고. 그리고 14일이면 정말 충분하다고.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복잡한 문법이나 높임말, 그리고 수많은 어휘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어려워 보였던 첫 번째 관문인 글자 읽고 쓰기를 넘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에 대한 경외감이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문자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앨리스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지혜로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자였던 것입니다. 14일의 기적을 경험한 앨리스는 더 이상 한국어를 단순한 외국어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 그녀는 손을 번쩍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다른 언어들은 왜 이렇게 배우기 어려운 건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 프랑스어를 1년 동안 배웠는데도 아직 읽기가 힘들거든요.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칠판으로 향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20년 넘게 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온 베테랑이었죠. 좋은 질문이군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한글이 만들어진 원리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칠판에 기역자를 크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 글자를 보세요.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습을 본뜬 거예요.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이 다물어진 모습을 그린 겁니다. 앨리스는 놀라서 자신의 입을 만져보았습니다. 정말로 기역 소리를 낼 때 혀 뒤쪽이 입천장에 닿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글의 핵심입니다. 다른 문자들은 대부분 상형 문자에서 출발했거나 임의로 정해진 기호들이에요. 하지만 한글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관찰해서 만든 표현 문자입니다. 김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과 지편전 학자들은 사람이 말소리를 내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어요. 그래서 한글 자음 17개는 발음할 때 입모양과 혀의 위치를 정확히 나타냅니다. 이번에는 모음을 설명할 차례였습니다. 모음은 더 철학적이에요. 아는 하늘을 뜻하는 와 땅을 뜻하는 의에 수직선을 더한 것입니다. 어는 그 반대편이고요. 이렇게 음양의 원리까지 적용했습니다. 앨리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소리를 나타내는 기호가 아니라 인간의 발음 원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한글을 배우면
쉽게 익힐 수 있다는 뜻인가요? 물론입니다. 한글은 발음을 눈으로 보여주는 문자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아니라 이해로 배우는 거예요. 김 교수는 영어와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영어를 생각해 보세요. 카프와 러프와 스로에서 OUGH가 모두 다르게 발음되죠? 이건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구라고 쓰여 있으면 정확히 구 소리가 나요. 교실 안에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앨리슨 외에도 여러 명이 한글의 규칙성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조합의 원리예요. 자음 19개, 모음 21개만 알면 이론적으로 수천 개의 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쓰이는 것은 2350개 정도지만요. 앨리스는 계산기를 꺼내 대충 계산해 보았습니다. 19 곱하기 21이면 정말 엄청난 조합이 가능했습니다. 다른 문자는 어떤가요? 중국어는 한자 하나하나를 다 외워야 해요. 일상 대화만 하려 해도 최소 3000자는 알아야 하죠.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동시에 써서 더 복잡하고요. 김 교수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아랍어나 힌디어 같은 언어들도 문자와 발음의 관계가 복잡해요. 하지만 한글은 배우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발음 원리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쉽게 글을 배우나요? 네, 맞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보통 4살 정도면 간단한 글을 읽기 시작해요.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빠른 편입니다. 앨리스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14일 만에 한글을 배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한글 자체가 학습자를 배려해서 만들어진 문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종대왕의 뜻이에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겠다는 그 철학이 500년이 넘은 지금도 살아있는 거죠. 수업이 끝나고 앨리스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발음의 지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앨리스는 부모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글의 놀라운 원리에 대해 장문의 설명을 적었죠. 특히 세종대왕이라는 한 사람의 지혜로움이 21세기까지 이어져 내려온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썼습니다. 이제 앨리슨에게 한글은 더 이상 외국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가장 과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완벽한 도구였습니다. 앨리슨이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감탄한 지 사흘째 되는 토요일 오후, 그녀는 기숙사 침대에 누워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친구들의 일상을 구경하던 중 문득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자신의 한국어 노트를 찍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14일간의 학습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삐뚤빼뚤했던 첫날의 자음부터 점점 깔끔해지는 글씨체까지 모든 변화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캡션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이런 글자가 존재하는 줄도 몰랐는데 지금은 한국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어요. 한국어로 일기까지 써봤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600년 전에 만든 한글이라는 문자인데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에요. 14일이면 충분하다는 걸 몸소 체험했습니다. 해시태그도 달았습니다. 해시태그 한글, 해시태그 한국어, 해시태그 14일 챌린지, 해시태그 세종대왕, 해시태그 언어학습. 업로드 버튼을 누른 후 앨리스는 별 기대 없이 폰을 옆에 두고 과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자신의 게시물은 고작 50-60의 좋아요를 받는 게 전부였거든요. 2시간 후 폰을 확인했을 때 앨리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좋아요가 500개를 넘어서고 있었고 댓글도 벌써 8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와, 정말 14일 만에? 믿기지 않아. 나도 한국 드라마 때문에 관심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배울 수 있구나. 세종대왕 대단하네. 나는 한국 사람인 줄도 몰랐어. 중국어 3년 배워도 아직 힘든데 한글은 2주면 되다니. 댓글들을 읽어보니 대부분이 호기심과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동양 언어를 배워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일요일 오전 앨리스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이번에는 TIKTOK에 짧은 동영상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노트를 펼쳐놓고 카메라 앞에서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14일 동안 한글을 배운 기록이에요. 첫날에는 기역, 니은, 디귿 하나하나 따라 쓰는 것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어요. 동영상 속에서 앨리스는 실제로 한글로 오늘은 일요일입니다라고 써보였습니다. 한글의 가장 놀라운 점은 발음과 글자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영어처럼 외워야 할 예외가 거의 없어요. 동영상을 업로드한 지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1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앨리스는 자신도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조회수가 10만을 돌파한 것입니다. 댓글창은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이 영상 보고 우리 글자가 이렇게 대단한 거였구나 새삼 느꼈어요. 교육학과 학생인데 졸업 논문 주제로 한글 교육법 연구해보고 싶어졌어요. 우리 학교에도 한국어 수업 개설해달라고 건의해볼게요. 프랑스에서 보는데 여기서도 한글 배울 수 있는 곳 찾아보고 있어요. 더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현지 한인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대학 신문에서도 기사로 다루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심지어 다른 대학의 한국어과 교수들까지 앨리슨의 사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요일 오후 앨리슨은 대학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클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한 건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신기하면서도 뿌듯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앨리스는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한글이 정말 민주적인 문자라는 점이에요. 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글자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요. 저 같은 외국인도 2주 만에 기본기를 익힐 수 있을 정도로요. 그 주말 앨리슨의 이야기는 한인 커뮤니티를 넘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 대학의 한국 학생회에서 연락이 왔고 심지어 한국의 몇몇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K- 드라마 동아리 정기 모임에서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앨리슨, 너 덕분에 우리 동아리도 유명해졌어. 신입부원 지원이 갑자기 늘어났다고 하더라. 앨리스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한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클 줄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새로운 문자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앨리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팔로워 수가 평소의 10배로 늘어나 있었고 세계 각국에서 한글 학습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시작한 한 개의 게시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앨리슨의 14일 경험담이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작은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앨리슨의 한글 학습기가 화제가 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뉴욕 대학교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수업 신청자가 3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김 교수는 웃으며 앨리슨에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학과에서 한국어 분반을 하나 더 개설하기로 했어요. 이런 일은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앨리슨의 동아리 선배인 에밀리가 삼성 뉴욕지사 인턴십에 합격한 것입니다. 면접에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는데 정말 놀라워하더라. 특히 한글을 배운 지 2달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더 관심을 가져주었어. 에밀리의 성공 소식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앨리스는 더욱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학생인 마크가 한국 게임 회사에서 번역 자원봉사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글 배우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게임 텍스트 번역하면서 실제 한국어 실력도 늘고 이력서에도 쓸 수 있고. 마크는 특히 한국 인디게임들의 영어 번역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게임 개발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한국의 젊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죠. 음악학과의 사라는 또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K-팝 가사 번역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어로 된 가사를 직접 이해하니까 음악이 완전히 다르게 들려. 번역된 가사로는 느낄 수 없었던 미묘한 감정들이 보여. 이런 변화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뉴욕 대학교 한국학생회에서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미국 학생들과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한국 학생들을 연결하는 언어교환 프로그램이었죠. 한국 학생회장인 이준호 학생이 앨리슨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앨리슨 덕분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늘었어요. 이제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문화를 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학교 밖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맨해튼의 한국문화원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한글 학습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니 홍보대사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앨리슨은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홍보 이벤트에서 앨리슨은 50여 명의 청중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깨달은 건 이것이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한국어의 높임법을 배우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통해 체계적인 사고를 기르게 됐어요. 청중들 중에는 이미 한국계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 소통 능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죠. 한 달 후 앨리슨은 더욱 의미 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영향을 받아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학생들 중 10여 명이 한국 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어학과 교수인 존슨 박사는 이런 현상을 학문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앨리슨의 사례는 언어학습에서 동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학습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보인 것이죠. 이제 한글 학습은 뉴욕 대학교를 넘어 다른 대학들로도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와 NYU에서도 한국어 과정 개설 문의가 늘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앨리슨은 자신의 14일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새로운 문을 열어준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글이라는 위대한 유산이 21세기 미국 땅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앨리슨의 한글 학습 열풍이 확산되면서 뉴욕 대학교 언어학과에서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언어를 배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한글과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어를 3년간 공부한 제니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어는 한자 하나하나가 그림 같아서 의미는 유추할 수 있지만 발음을 알 수가 없어요. 라는 글자를 봐도 워라고 읽는다는 걸 외워야 하거든요. 하지만 한글은 나라고 쓰여 있으면 정확히 나 소리가 나요. 제니퍼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중국어 신문을 읽으려면 최소 3,000자는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글은 자음 19개, 모음 21개만 익히면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어요. 일본어를 배운 데이비드의 경험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어는 정말 복잡해요.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자, 거기에 한자까지 섞여서 써요. 같은 한자라도 문맥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고요. 예를 들어 이라는 글자가 혼자 있을 때는 히토, 다른 글자와 합쳐지면 진이 되거든요. 데이비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한글은 정말 논리적이에요. 비읍아디그지면 무조건 바다예요. 예외가 없어요. 아랍어를 공부한 마이클의 증언도 한글의 우수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아랍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데 글자가 문장의 위치에 따라 모양이 바뀌어요. 게다가 모음 표시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맥으로 유추해야 해요. 마이클은 한글의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고 글자 모양이 항상 일정하고 모든 음소가 정확히 표기돼요. 이보다 더 과학적인 문자가 있을까 싶어요. 프랑스어를 전공한 소피아는 유럽 언어와의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어는 같은 알파벳을 쓰지만 발음 규칙이 너무 복잡해요. 예를 들어 보쿠은 보쿠라고 읽는데 오가 오 소리를 낸다는 걸 외워야 해요. 하지만 한글 보면 오는 항상 오 소리예요. 라틴어를 배운 토마스는 더욱 근본적인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라틴어는 이미 죽은 언어라 발음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학자들마다 발음법이 다르고요. 하지만 한글은 만들어질 때부터 발음을 정확히 기록하려고 설계됐잖아요. 이런 증언들이 모이면서 언어학과 교수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언어학과 주임 교수인 윌리엄스 박사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한글의 독창성은 세계 언어학사에서 매우 특별합니다. 대부분의 문자는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했지만 한글은
언어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인위적으로 창제된 문자예요. 박사는 칠판에 여러 언어의 문자를 나란히 써가며 설명했습니다. 영어의 경우 26개 알파벳으로 44개의 음소를 표현하려다 보니 하나의 글자가 여러 소리를 내거나 여러 글자가 하나의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음소에 정확히 대응됩니다. 학생들은 점점 한글의 우수성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특히 언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한글이 이상적인 표현 문자의 모델로 여겨졌습니다. 러시아어를 공부한 안나는 키릴 문자와 한글을 비교했습니다. 러시아어 키릴 문자도 표현 문자지만 33개 글자를 다 외워야 해요. 그런데 한글은 기본 자모만 알면 조합으로 모든 글자를 만들 수 있어요. 훨씬 효율적이죠. 독일어를 전공한 케빈도 동의했습니다. 독일어는 단어가 너무 길어져서 읽기 힘들 때가 많아요. DONAUDAMPFSCHIFFAFHARTSGSELLSCHAFTSKAPITN 같은 단어는 한 줄을 다 차지하거든요. 한글은 음절 단위로 글자가 만들어져서 훨씬 읽기 쉬워요. 이런 비교 연구가 계속되면서 한글의 과학성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컴퓨터 시대에 한글의 장점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교수인 이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은 매우 효율적입니다. 조합형 구조 때문에 적은 용량으로 많은 표현이 가능하고 검색이나 정렬 알고리즘도 단순해집니다. 앨리스는 이런 비교 연구들을 보며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14일 만에 배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세종대왕과 지편전 학자들이 500년 전에 만든 문자가 21세기에도 가장 앞선 문자 시스템이라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가 나간 지 일주일 후 앨리슨에게는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으니 인터뷰에 응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PD는 화상통화로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세종대왕 탄신 600주년을 맞아 한글의 세계적 가치를 조명하는 다큐를 제작하고 있어요. 앨리슨 씨의 경험이 그 핵심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앨리슨은 기꺼이 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는 뉴욕 대학교 도서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앨리슨은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K-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한글을 배우면서 깨달은 건 이것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글을 통해 세종대왕의 철학을 이해하게 됐어요. 백성이 쉽게 배우게 하라는 그 뜻이 6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다는 걸 제가 몸소 체험한 거죠. PD가 질문했습니다. 한글이 다른 문자들과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앨리스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평등함이에요. 한글은 배경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이건 세종대왕이 추구했던 가치죠. 지식이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라는 믿음이 담겨 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앨리스는 한국어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그 수업에는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 교수는 감회가 깊었습니다. 앨리슨 덕분에 한국어과에 새로운 활력이 생겼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학생들이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됐다는 점이에요. 수업 시간에 김 교수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한글은 세계 언어학사상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15세기에 이미 현대 음성학의 원리를 적용해 만들어진 문자거든요. 학생들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당시 다른 나라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유럽에서는 라틴어를 아는 성직자와 귀족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어요. 중국은 한자라는 복잡한 문자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문맹일 수밖에 없었죠. 김 교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세종대왕은 달랐어요. 모든 백성이 글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글의 정신입니다. 앨리스는 수업을 들으며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이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문자였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앨리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마지막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6개월 전 14일 동안의 작은 도전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 몰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경험을 통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게시물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글은 문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600년 전 한 임금이 자신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만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한글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한글 배우기 시작했는데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가 있다니.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새삼 느껴요. 진짜 백성을 사랑한 임금이었구나. 앨리스는 댓글들을 읽으며 뿌듯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자국의 문자에 대해 새로운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의미 있었습니다. 몇 달 후 KBS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제목은 세종의 꿈 세계로 가다였습니다. 앨리슨의 이야기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다큐 마지막 장면에서 앨리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14일의 기적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세종대왕이 남긴 철학 덕분이었어요. 백성이 쉽게 배우게 하라는 그 정신이 21세기 뉴욕의 한 대학생에게까지 전해진 거죠. 화면에는 뉴욕 대학교 캠퍼스가 비쳤습니다. 그곳에서 수십 명의 미국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임금이 꿈꾼 세상이 있습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세상. 그 꿈이 오늘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앨리스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종대왕이 세계에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